야담 이야기. 관료가 된 백수사위. 옛날 조선시대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선비 하나가 안동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선비는 담장 너머로 뻗은 덜 익은 감을 하나 따서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감은 무척 떫었지만 배가 고프다 보니 선비는 꾹 참고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이고 배야. 안 익은 감을 처음 먹어본 선비는 목과 배가 무척 아파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너무 아파 목을 쥐어잡고 곡소리를 내었답니다. 그러자 담장 안에 있던 처자가 뭔 일인가 싶어 나와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나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며칠 곡길을 구경하지 못하여 먹음직스런 감을 하나 따먹었답니다. 헌데 이렇게 목과 아랫배가 몹시 아프구려. 그 감은 아직 익지 않았으니 떫은 맛이 있어 먹으면 속이 아프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처자는 얼른 달려가더니 소금물 한 종기를 연하게 타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소금물을 받아 냉큼 들이키고 나니 속이 좀 나아지는 것이었죠. 그러자 선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좀 살 것 같습니다. 허나 심신이 피로하여 길을 떠날 수가 없으니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떫은 감을 따먹고 배 아파 고생하는 선비를 처자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시다면 누추하지만 잠시 쉬어 가시죠. 그렇게 하여 선비는 처자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처자는 흰 죽을 끓여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속이 불편해 고생하던 선비는 흰 죽을 받아들자마자 후루룩 개의 눈 감추듯 먹어 치웠답니다. 처자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한 선비는 처자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왕후장상의 눈을 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처자의 아버지가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구만. 처자의 아버지는 들어오다 말고 선비를 발견하고 서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리이신데 여기 계신 것이오? 난 지나가는 나그네이오만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 게요? 말해 무엇하냐마는 글께나 한선비 같으니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드러나 보시지요. 농부의 말인즉슨 벼씨 종자 한 마를 가을에 벼 한 섬을 주기로 하고 빌렸는데 가을이 되어 벼 한 섬을 가지고 가보니 벼 두 섬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하니 문서를 내밀며 두들겨 팼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일자무식이다 보니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보름 안으로 벼 한 섬을 더 가져다 주어야 한다며 탄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한번 다녀와 보리다. 선비님이라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농부가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자 선비는 옷을 탈탈 털면서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다녀오리다. 다녀오겠다며 나간 선비는 해질녘이 되자 뒷짐을 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잘 해결되었소이다. 그러니 이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아니 해결이 되었다니 무슨 수로 해결을 했다는 것이오? 자, 이것은 한 섬으로 빚을 모두 갚았다는 문서이니 잘 보관하시구려.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해결이 잘 되었다 하니 농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비는 갑자기 농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할 말이 있소이다. 그것이 무엇이오? 어르신 따님을 제게 주시지요. 뜬금없는 선비의 말에 농부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것으로 보아 양반 선비를 사위로 얻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니 겨울에는 집신과 미투리를 만들어 파는데 일손도 매우 필요했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고심 끝에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농부의 딸과 한 집에서 살게 된 선비는 혼인식도 없이 첫날 밤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 비친 농부의 딸 해수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콧날은 우뚝 서 있고 입술은 잘 익은 앵두와 같았습니다. 눈빛은 초롱초롱했는데 마치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해 선비는 움찔하였답니다. 낭자, 이제 내가 낭자의 서방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하오. 어찌 이것을 운명이라 하시는지요? 선비님은 지체 높은 양반이고 저는 천민의 여식이니 이것을 어찌 운명이라 볼 수 있겠는지요.
선비님 가시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는 중이니 스치는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농부의 딸은 예를 갖춰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은연중에 선비의 마음을 예리하게 떠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곡을 찌르자 뭐라 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 선비는 얼른 호롱불을 끄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와 하늘의 별을 따서 내 가슴 깊이 묻어 두겠소이다. 선비의 손은 해수의 옷고름을 풀어내더니 아무도 거쳐가지 않았던 곳들을 스쳐가며 구석구석을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해수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온몸을 베베꼬더니 급기야는 선비의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두 사람 가슴 속 깊이 뜨겁게 내려앉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꿈 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집신과 미투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일손이 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선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집신과 미투리를 관아에 납품을 해야 하니 선비도 어서 일선을 거두시오. 하지만 선비는 한 번도 집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비는 허구한 날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손이 부족해 답답하던 농부는 급기야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밥은 축내면서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소? 어디 밥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그래도 선비는 듣는 둥 마는 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통이 터진 농부는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모습이라도 데려와 사위로 삼았다면 이 엄동설 안에 집신과 미투리라도 만들어 관아에 납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던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쓸모없는 양반 선비를 사위로 맞았단 말이던가? 우리 식구 겨울날 양식도 부족한데 놀고 먹는 입이 늘어 곡식을 축내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농부는 일도 하지 않는 선비에게는 하루에 한 끼만 주게 하였답니다. 그런 서방을 불쌍히 여긴 딸 해수는 아버지 몰래 솥에 붙어 있는 누룽지를 긁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선비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그나마 누룽지로 한겨울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 오자 농부는 밤잠 안 자고 밤새워가며 만든 집신과 미투리를 가지고 관아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랍니까? 이미 박첨지의 집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납품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가져간 물건을 낑낑대며 도로 집으로 가져온 농부는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겨우내 집신만 만들었는데 박첨지에게 관아의 납품을 빼앗겨 버렸으니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봄에 심을 씨앗 종자 구할 돈을 못 벌게 된 농부는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앞으로 어이 살아갈꼬. 농사지을 종자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일 당장 먹을 양식도 없으니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구나. 저 논팽이 같은 사위놈이 일손만 도왔어도 박첨지보다 빨리 가져가 납품을 하였을 텐데 이게 다 게으르고 버러지 같은 사위놈 때문이 아니겠는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농부를 보던 선비는 깨끗이 빨아놓은 옷을 갖춰 입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찌 오시었소? 가서 사또에게 전하시게. 한용주가 왔노라고. 한용주가 찾아왔다는 말에 사또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쳐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용주, 이게 얼마 만인가 그래? 그동안 어찌 지냈나? 다들 자네 무소식에 걱정이 많았다네.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곧 즉위한다 들었네. 그리하여 한양에서도 자네를 급히 찾고 있다네. 그리 되었구먼. 결국 그렇게 될 일을 사필규정인 게지. 갑자사화로 인해 고초가 많았겠지.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낸 것인가? 이 몸은 귀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었다네. 귀한 여인이라면 누굴 말하는 것인가? 이 마을에 박현우라는 농부가 하나 있는데 그의 여식이 귀한 여인이라네. 아니 어찌 농부의 여식이 귀한 여인이란 말인가? 어허, 이 사람 나의 부인이 되었으니 어찌 귀하지 아니하겠는가? 아니 어찌 농부의 여식을 부인으로 맞았단 말인가?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또한 부인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갑자사화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 때 나는 농부의 딸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네. 그리고 농부의 딸 또한 죽을 사람을 살려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운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 되었던 것이로구먼.
자네 얼굴도 보고 한양의 소식도 들었으니 이제 돌아가 보겠네. 아니 벌써 간단 말인가? 나와 술이라도 한잔 하세나? 술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다음에 하세나. 그리고 부인의 아버지 장인 말일세 해마다 집신과 미투리를 관하에 납품을 했었다네. 헌데 이번에는 박첨지가 된 것 같더군. 그런가? 그렇다면 내 자세히 알아봄세. 선비는 조정 신료로 있다가 연산군이 일으킨 갑자사화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나 몸을 피해 전국을 떠돌다 안동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보낸 추적군들에 의해 쫓기던 선비는 농부의 딸 덕분에 농가에 머물게 되었는데 추적군들은 조정 대신이 농가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했던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대군이 즉위를 한다 하니 이제 선비도 조정에 다시 들어갈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농가에 돌아온 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많은 생각 끝에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또 행차라는 소리와 함께 많은 인파가 몰려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또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구경을 온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사또와 관졸들이 들이닥치자 잔뜩 겁을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였답니다. 말에서 내린 사또는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선비의 두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타고 갈 가마를 준비했네. 그러니 어서 준비를 하시게나? 그리고 부인은 어디 계신가? 그러자 해수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딸을 본 사또는 허리 숙여 깊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용주가 덕분에 살았다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보살펴 주어 우리 용주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지요. 보잘것없지만 작은 성의를 준비하였으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이 어찌 제 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운명이 살아 돌아갈 운명이었으니 저는 그저 잠시 빈자리를 채워주었을 뿐이옵니다. 부인의 말이 끝나자 관졸들이 짐꾸러미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수많은 비단과 폐물 그리고 많은 곡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눈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졸들은 직접 집신과 미투리를 마차에 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농부는 방문을 열고 나와 사또 앞에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우리 용주의 장인이시면 저한테도 장인이니 제 절도 한번 받으시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사또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 농부에게 큰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기만 한 농부는 얼른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가마에 부인을 태우고 자신은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한양에 돌아온 선비는 진성대군이 즉위하는 날 조정에 나가 중종이 된 진성대군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인이 된 해수는 글 공부와 서예를 부지런히 익혀 정승 부인들과도 어울리고 데뷔 전에도 출입하며 열심히 내조를 하였답니다. 해수의 뛰어난 활약에 한용주는 조정에서 많은 세를 얻어 크고 굵직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주상이 참석하는 연회에도 참석 해석하였는데 주상은 즉석에서 시조를 띄우고 돌아가며 시를 지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시를 읊어 해수의 차례가 되자 해수는 즉석에서 시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지며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상도 해수의 시에 크게 감탄하여 칭찬을 하였고 오늘의 장원이라며 큰 상을 내렸답니다. 서방보다도 더 명성을 날리게 된 해수는 그렇게 서방의 뒤에서 열심히 내조를 하였고 서방은 훗날 참판이 되어 조정을 떠나는 날까지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한선비는 갑자사화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농부의 딸로 인해 은인자중하게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임금이 되면서 다시 기회가 열려 크게 반석에 오르게 되니 입신양면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지 선비는 처녀를 보고 그만 암행어사 박문수 알지요? 박문수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는데 복로방에 턱 들어가 보니까 웬거지가 큰 대자로 퍼지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드러누웠거든요. 저녁밥을 한 상 시켰는데 밥상이 들어와도 그대로 누워있더란 말이죠. 거 댁은 저녁밥을 드셨소. 혼자 밥을 먹기가 안 되어서 인사치레로 물어봤더니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하면서 그냥 뻗어 있지 뭐예요. 그래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주니까 거지가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댁도 거지고 나도 거진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빌어먹는 게 어떻소?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박문수도 영락없는 거짓골이니 그런 말 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 같이 다녔습니다. 한 군데를 턱 가니까 제법 큰 동네가 있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비도 피하고 밥도 빌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썩 들어가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 댁 안방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하거든요. 안에서 안주인이 나오니까 지금 이 댁 식구 세 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으니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아, 이런단 말이에요. 안주인이 놀라서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 깔고 머리 풀고 곡을 하시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째요. 멍석 깔고 머리 풀고 아이고 곡을 했지요. 그때 마침 이 집 남편은 어디에 갔는고 하니 머슴들을 데리고 뒷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 9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관목이나 장만해 놓는다고 갔거든요. 그래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비를 피한다고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아래서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니까 목을 빼고 내려다볼 것 아니에요. 내려다보니 자기 마누라가 머리 풀고 곡을 하고 있거든요. 이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얘들아, 어서 내려가자. 머슴들을 데리고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오는데 뒤에서 바위가 쿵하고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안 내려왔으면 세 사람이 바위에 깔려서 다 죽었죠.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거든요. 거지한테 절을 12번도 더하면서 은인이라고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어? 내 재산을 다 달라 해도 내놓으리다. 아, 정 그러면 돈 100냥만 주구려. 그래서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대뜸 박문수를 줬습니다. 이거 잘 간수해도 앞으로 쓸 때가 있을 테니. 아, 박문수가 가만히 보니 이 거지가 예사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키는 대로 돈 100냥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 큰 기와집에서 온 식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집으로 쓱 들어가네요. 이 댁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 슬피우시오? 우리 집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니 어찌 안 울겠소.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거지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병든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가 턱하니 앉아서 주인더러 하는 말이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서 그 끄트머리를 가져오시오. 하거든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못대 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지 주제에 진맥을 한다는 게 실끄트머리로 한다니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시험하노라고 목침에다 실을 메어 그 끄트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을 한번 만져보고는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아 손목에다 실을 메어 오랬지. 누가 나무에다 메어 오랬소?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제야 주인이 익히 이거 참 용한 의원이 왔구나 싶어서 얼른 아이 손목에다 실을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지가 실 끄트머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뭐 별것도 아니구나. 거 바람벽에서 흙을 한 줌 떼어 오시오. 하거든요. 바람벽에 붙은 흙을 한 줌 떼어다 주니까 동글동글하게 환약을 짓는데 딱 3개를 지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차례로 먹이면 나을 거요. 주인이 약을 받아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부스스 뜨더란 말이죠. 또 하나를 먹이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앉고 나머지 하나를 먹이니까 그만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놀지 뭐예요. 거참 신통하죠. 이래 놓으니 주인이 그만 감복을 해서 절을 12번도 더 했습니다.
7대 독자 귀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드리리다. 아, 그런 건 필요 없고 돈 100냥만 주구려. 이렇게 해서 또 100냥을 얻었습니다. 100냥을 받아서 다시 박문수를 줬습니다. 잘 간수해도 앞으로 쓸 데가 있을 거요. 박문수가 돈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갔지요. 며칠 가다가 보니 큰 산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름차이를 쳐놓고 갓쓴 선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웬 행세께나 하는 집에서 장사 지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가서 장사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 거지가 박문수를 이끌고 장사 지내는 곳에 가서 기웃기웃 구경하고 다니더니 마침 학원을 끝내고 봉분을 짓는 데 가서 에이, 거 송장도 없는 무덤에다 무슨 짓을 해? 하고 마구 소리를 치네요.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꾀죄죄한 거지 하나가 대감댁 장사 지내는 데 와서 송장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니 기가 막히지 안 막혀요. 내 이놈, 그게 무슨 방정 맞은 소리냐? 그래, 이 무덤 속에 송장이 없다는 말이냐? 없기에 없다고 하지. 있는데 없다고 하겠소? 이놈, 무덤 속에 송장이 있으면 어떡할 테냐? 아, 그럼 내 목을 베시오. 그렇지만 내 말이 맞으면 돈 100냥을 내놓으시오. 그래, 좋다. 일꾼들이 달려들어 무덤을 파헤쳐 보니 참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송장든 관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상주들이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발 우리 아버지 송장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그걸 찾아주려고 온 사람이오. 염려 말고 북쪽으로 석자 셋이 떨어진 곳을 파보시오. 북쪽으로 석자 셋이 떨어진 곳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관이 턱 묻혀 있지 뭐예요.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가 명당은 천하명당인데 도둑혈이라서 그렇소. 지금 묻혀있는 곳에 무덤을 쓰면 복 받을 거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장사를 지내고 나니 상주들이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더 했습니다. 몇 자리를 이렇게 잘 보아주셨으니 우리 재산을 다 달란데도 내놓겠습니다. 아, 그런 건 필요 없으니 약속대로 돈 100냥만 주구려. 그래서 또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는 또 박문수를 줬습니다. 이것도 잘 간수해도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거요. 박문수는 그 돈도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거기는 산중이라서 한참을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산중에서 갑자기 거지가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되겠소. 하거든요. 아, 이 산중에서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염려 말고 이 길로 쭉 올라가시오. 가다가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그러고는 그만 훌쩍 가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갔습니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니까 고갯마루에 장승 하나가 떡 버티고 섰는데 앞에서 웬 처녀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있더랍니다. 장승님, 장승님, 영험하신 장승님. 우리 아버지 100일 정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돈 300냥 때문에 관청에서 내일 아버지 목을 벤다니 한시 밥비 살려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데 그 정성이 참 딱하더란 말이죠. 그래 박문수가 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온데 심부름 중에 나랏돈 3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돈 300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여기서 100일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거든요.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지가 마련해준 돈 300냥이 자기 속주머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쓸 때가 있으리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마리로구나 생각하고 돈 300냥을 꺼내어 처녀한테 줬습니다. 자, 아무 염려 말고 이것으로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처녀가 빌던 장승 말이에요. 그게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랍니다. 응, 어디서 봤느냐고요. 아까까지 같이 다니던 그 거지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쏙 빼다 박았더랍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 울바자 옆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서는 고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 집에는 18살 난 머저리 아들이 있었는데 욕심꾸러기 부자놈은 손자를 일찍 보려고 머저리 아들을 20살 나는 처녀에게 억지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 머저리 아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처녀와 혼인 후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아들은 각시 앞에 앉자 멀뚱히 각시만 쳐다보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아들을 보고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그러자 멍청한 아들은 저고리만 풀어주고 또 가만히 각시만 쳐다보고 있으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아들도 그냥 돌아서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멍청한 아들은 신부의 눈초리가 싫어서 눈만 떨어지면 8살 난 머슴의 아들과 놀았습니다. 머슴군의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으나 남달리 똑똑하고 그 지혜는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머슴군은 산에 가서 부잣집 나무를 해서 쪽지게에다 지고 비틀진 눈길을 내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다리를 분질렀습니다. 게다가 발목을 접질러 하는 수 없이 빈 지게만 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냥이같이 악독한 부자놈은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나무를 한 단도 못 태우는 주제에 지게다리까지 분질렀구나. 그래, 내 집 재산을 탕진할 텐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지게의 버팀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참나무 버팀대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펄펄 뛰면서 지게값과 버팀대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털면 먼지밖에 없는 머슴은 몇 푼 안 되는 지게값도 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다시 머슴을 발로 차고 때리는 바람에 머슴은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빚 대신 8살 난 아이를 머슴으로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부자놈의 여편네는 머슴애가 부엌에서 불을 뗄 때면 한편으로 쌀과 팥에 섞인 돌을 고르라고 하였고 부자놈은 머슴애가 소를 먹이러 들러 나갈 때면 소잔등에 앉아가면서 새끼를 꼬라고 짚을 갖다 주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쩍하면 머슴에 엎디라 하고는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실로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머슴애는 너무도 기막히고 분해서 한 일자로 입을 꾹 다물고 부자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어쩔 테냐? 오늘 이 집으로 새끼를 꽈오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부자놈이 으름장을 놓을수록 더욱 고된 일을 시킬수록 머슴애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는 생각이 깊어갔습니다. 머슴애는 너무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를 놓고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새끼를 꼬고 참나무 가지를 휘어서 착고를 만든 다음 벼짚을 세워놓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착고를 놓았더니 눈먼 참새들이 착고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놈은 불에 구워 먹고 산 놈은 가지고 놀았습니다. 애비와 애미를 똑대 닮은 욕심꾸러기인 부자의 아들놈은 머슴애가 가지고 노는 새가 욕심이 나서 그걸 가지려고 얼리고 닥쳤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머슴애가 새를 부자놈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머슴애가 먹는 고소한 쇠고기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입술을 빨던 멍청한 아들은 머슴애가 주는 참새고기를 먹어보니 천하의 별맛인지라 엿을 많이 줄 테니 참새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머슴애에게 졸랐습니다. 정말 엿을 많이 줄래요? 응, 거짓말하면 내 목을 찰라라. 가르쳐줘요. 도련님은 무서워서 못할 건데요. 힝, 내가 코까지 참새를 다 무서워할 줄 아니? 참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련님 아버지가 무서워 못한단 말이죠. 홍,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그럼 좋아요. 잘 들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가 보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만히 광문을 활짝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겁니다. 그때 살금살금 가서 제껏 광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런 다음에 바람구멍에다 마른 벼짚을 틀어막고 거기에다 불을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광 안에 꼴딱 차서 새들이 연기를 먹고 취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힘도 안 들이고 단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도련님은 1년 내내 쇠고기만 먹어도 됩니다. 야, 그거 참 묘한 방법인데 넌 정말 골이 좋구나? 근데 내가 시켜줬단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엿을 꼭 많이 줘야 합니다. 부자놈의 아들은 입이 한 방만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공짜술을 잔뜩 퍼마시고 집에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구들장이 들썩들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의 여편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멍청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 아버지 괴춤에서 열쇠를 끄집어내다가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벼가마니와 조마대를 되는 대로 해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피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하여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들락날락하더니 수많은 참새들을 불러가지고 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멍청아들은 싱 달려가 광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그는 새들이 광문을 밀고 나올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밀고 있다가 광 안에서 짹짹거리며 푸드득 푸드득 날아다니는 참새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자물쇠를 잠근 후 벼집단을 가져다 공기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불덩이를 가져다가 구멍을 틀어막은 벼집 속에다 넣고 키를 가져다가 키질을 하니 불은 삽시의 지붕형에 달려 3단 같은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걸 본 부자집 아들은 더럭 겁이 나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바람을 일구며 더욱 세차게 타서 부자가 자고 있는 집까지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을 때는 용마루가 거의 물러앉을 때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 꼬꾸라졌던 부자놈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다가 눈을 떠보니 사방이 뻘건데 눈을 뜨고서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뛴다는 것이 그만 기둥에다 골을 박고 벌렁 자빠져 버둥거리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불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집에 달려온 부자놈의 여편네는 아들을 부르며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불을 벗기고 아들을 끌어안으니 멍청한 아들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용마루가 내려앉는 바람에 악독한 부자놈의 여편네와 멍청한 아들은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신부는 사정이 있어 친정으로 간 상태여서 신부만은 살았다고 합니다. 부인,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슬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와 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두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네.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하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원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걱걱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가고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월 7석 은하수에 까맣같이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서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인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드려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켠에 바느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7석 이날이 오면 직녀아 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꿰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꿰어 가군님 옷을 짓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글을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힌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달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습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왕 의지 같은 필지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간이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오. 내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날에 부인을 찾아오리오. 그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떠나시오며 집안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지고 지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울 원희 또한 대회하여 그를 청하였습니다. 그대가 장원하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뭔노니 그대 가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지 말고 하래요. 오로지 부인의 덕인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켜 싸운데 해마다 7월 7성날이면 재간을 빌어 싸웁니다. 참으로 기특하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다는 말씀이요? 네. 7월 7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7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원은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것이요. 이리하여 날개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7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꽤 기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아 낙내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것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꿰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바느실 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의 명절놀이로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7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누이라도 단둘뿐이니 부부가 될 수밖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 가나 처량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이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떠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지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짐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옛날 오누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쐐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 같은 파도가 일어 고기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일어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짓 배가 다 모여 물 위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 고기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 정처 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도에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오누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라비는 오래빌게 아니옵니까? 한 신하가 제꺽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라비는 오라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예끼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인고. 아무리 무인도이기로 동방예의지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 궁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며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옵니다. 오성대감이 입담 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붙이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간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 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빽빽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 안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합니다. 발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날에나 돋친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한 신하가 관복소매 속에 볶은 콩을 몰래 넣어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습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 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히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인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그레 웃더니 관복소매 속에서 볶은 콩을 꺼내서 또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먹었습니다. 경은 대체 뭘 그렇게 먹고 있나? 네, 콩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콩볶이라? 그러하옵니다. 정승도 사흘 굶으면 콩짜개를 주워 먹는다는데 이런 세월엔 볶은 콩 먹기도 쉽지 않는 줄 아랍니다. 그 신하는 우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맛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피었습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러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궐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 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미일색으려.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볶아 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필요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밤은 저희 스승의 제삿날이온데 신은 그만 어젯밤 대궐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의 한몫 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슬을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예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했사옵니다. 그런데도 자제분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제분 되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볶이를 놓아가 치고 들어와 저희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오마옵소서. 간밤은 부치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치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콩볶이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겠사옵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볶아서 부치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안이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저 소매 속에 콩복이를 넣어가지고 왔사옵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볶이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의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 소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 령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에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히 쓰는 일이 없고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섰다고 합니다. 과부는 정말 아파요 아파. 그리 멀지 않은 예전에 9살의 부사가 된 총명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도왕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도왕은 4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더니 9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동래부 부사로 부임되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원님이 죄꼬만 코올리게 하인지라 이방과 형방 등 문무관원들이 모두 업수히 보고 공무에 태만하면서 매일 질창치듯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방은 소년부사를 제일 깔보면서 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은 행실도 좋지 못해서 아녀자나 젊은 과부들한테 찍접대는데 지나가는 과부의 엉덩이를 뒤에 몰래 가서 발로 차고 도망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넘어지면서 정말 아파요 아파라며 그만하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건만 소년부사는 모르는 척 내버려두고 송사가 있으면 말로 할 건 말로 하고 글로 쓸 건 글로 써서 잠깐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딱 갈라 처리하는 데서 문무관원들은 물론 백성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은 내가 알면 얼마를 알며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랴 싶어 하루는 매사냥꾼을 불러서 원님한테 매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소지를 올려라 하고 시켰습니다. 소지를 받아본 소년부사는 즉석에 붓을 들어 매는 청산의 물건이라 청산에서 얻었다가 청산에서 잃었으니 청산더러 물어봐라. 만약 청산이 대답이 없거든 청산을 결박지어 대령케 하라. 고 썼습니다. 이방이 보고서 소년부사의 뛰어난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은 고를 짜고 짜던 끝에 또 동네범사라는 절에 중을 시켜 회오리 바람에 쓰고 다니던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중의 원정을 듣고 난 소년부사는 대사님께서 끈은 든든하게 하지 않아서 끈이 끊어져 잃어먹었겠구려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님 끈은 든든히 했건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 싸웁니다. 그게 정말이겠나? 예, 소승이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이 없지? 그럼 나가서 기다려라. 소년부사는 이렇게 중을 내보내고 이윽토록 골똘히 생각하더니 여봐라. 하고 아전을 불렀습니다. 지체 말고 앞강에 가서 사공들만 데려오너라. 이방과 문무관원들은 갓을 찾아달라는데 사공을 불러다간 뭘 할까? 하며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아전이 사공 2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또님의 분부대로 사공이 대령했나이다. 사공은 들이시오. 배가 남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남풍이 불면 배는 어떻게 가야 하오? 원님의 물음이라 사공은 돛을 어떻게 달면 돌아서 간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럼 배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북풍이 불어서 남쪽으로 밀려가면 어떻게 하오? 그럴 때면 새바람에 돛을 어떻게 달면 배가 돌아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건대 바람이 아니면 만경창파를 못 다니는 배가 회오리 바람에 파손당할 때도 있느냐? 사공은 이번에도 무슨 바람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주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돛을 미쳐 내리지 못하면 배가 파손되거나 엎어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람을 일으키는 건 말짱 너희들의 조화로구나. 소년부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공들은 대꾸를 못했습니다. 사공 듣거라. 법무사 대사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다니. 필경 바람을 좌우지하는 너희들의 작간이라 너희들이 물어주어야겠다. 그러니 한 사람은 토기점에 가서 바람에 다시는 날려가지 않도록 좀 묵직하게 굴갓 하나를 해오너라. 그런데 그 중이 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니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게 대못을 박도록 구멍 둘을 뚫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야장간에 가서 못 2개를 쳐오되 작으면 빠질 테니 큼직하고 길쭉하게 쳐오너라. 언제나 도적이 발이 저리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의 잔등에서는 식은땀이 소리 없이 줄줄 흘러 발뒤축을 적시었습니다. 사또의 뜻을 알게 된 사공들은 신바람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굴갓과 대못 2개를 해왔습니다. 굴갓 잃어먹고 상소한 중놈을 불러들여라. 중놈이 원님 앞에 꿇어앉자 소년부사는 굴갓을 찾을 수 없어. 새로 하나 해왔으니 한번 써봐라. 하고 영을 내렸습니다. 중놈이 흙으로 만든 굴갓을 보고 낮이 백지장이 되어 망설이자 두 라졸이 접어들어서 중에 머리에다 씌우니 중놈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옴츠러들었습니다. 아까 저 중놈이 말하기를 각근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고 했으니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라. 나졸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다가서자 리방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한 중놈은 얼굴빛이 숯검댕이가 되어 눈물을 잘잘 쏟으며 사또님, 소승이 죽을 죄를 졌사오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실직 고하겠나이다. 하고 빌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아뢰어라. 사실은 이방 나으리가 소승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서 행하지 않으면 목을 낮추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하, 에익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남의 말을 고지 듣고 망동하는 중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나의 한팔인 이방이 그렇게 시킬 리도 만무한 일이 없으리라. 여봐라. 저놈이 본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곤장 열매를 안 낀 다음 토기골 갓과 값은 물론 사공들의 하루 품삯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여라. 그제서야 사공과 나졸들은 소년부사의 지혜와 살이 밝은 처사에 감복되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찬송하였습니다. 오직 이방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년부사는 이방에 대하여 이런 방구도 없을 뿐 아니라 견눈 한 번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방은 버릇을 못 고치고 소년부사가 자기를 무서워서 어쩌지 못한다고 여기며 여전히 소년부사를 깔보고 헐뜯는지라 소년부사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아바이, 이방아바이. 사또님 부르셨습니까? 저 밭에 가서 수수장 한 대만 끊어다 주게. 건데 이방이 수수대를 들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보면 또 원님이 장난한다고 할 테니 아무도 모르게 소매 안에다 감춰 가지고 오되 끊지는 말고 그대로 갖다 주게. 이방의 생각에는 소년부사가 새장을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밭에 나가 긴 수수대를 베었으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토막 끊어서 팔소매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끊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출 재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끊었습니다. 엥, 그것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해? 이방은 전내 나는 소년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서 볼 부은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긴 걸 어떻게 소매 속에다 감춥니까? 사또님께서 한번 넣어보시오. 뭐시라고? 여봐라. 예잇. 어서 저놈을 결박지어라. 사또의 명이라 형방과 집장사령이 나서서 이방을 묶어 꿇어앉혔습니다. 이놈, 내 죄를 알만하냐? 1년 자란 수수장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하는 주제에 9회나 자란 나를 내 손 안에 넣겠다고? 고연놈, 그만큼 깨우쳐 주었는데도 속위에 경일끼니 누구를 원망할 소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후 이방은 아녀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 달간 큰 길에 서서 지나가는 아녀자만 보면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절을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문무관원들은 원님 앞에서 더는 거짓말을 못했으며 공무에 게으른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총명한 소년부사는 조정의 무능과 양반 나으리들의 못된 행실을 여지없이 밝히고 사정없이 처리한 데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거듭되는 모함과 밀고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려 멀고 먼 함경북도로 정배살이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어린 원님의 하나였던 소년부사 이두왕의 이름을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망고의 길이 빛날 슬기로운 그의 지혜와 업적 많은 민간에 뿌리박고 대대를 이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